세뇌당하고 있네요. 예, 박문화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그리스 문제가 다시 시장에서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박 이사께서는 이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 새벽에 그리스 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하락 원인과 전략까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 약 2억 유로를 오늘 밤까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돈은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에도 7억 7천만 유로 정도 만기가 돌아옵니다만 얼마 전에 14억 유로도 갚지 않았습니까? 역시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때문에 디폴트 리스크가 부각됐다. 이거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악재로 이토록 심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벽 그리스 증시가 4% 가까이 폭락을 했고 그 외 선진 증시를 크게 하락시켰던 이유는 두 명의 발언으로 새롭게 불거진 채권단의 분열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긴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분할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긴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못 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IMF에서는 오히려 채권단이 헤어컷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 지원에서 빠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구제금융에서 제일 많은 돈을 내는 두 개 주체가 서로 빠지겠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리스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위기는 주로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채권단끼리의 대립입니다. 본격적으로 채권단끼리의 대립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문제와는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긴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 분할금을 못 주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결론은 못 주겠다는 게 똑같지만 IMF는 채권단이 더 손해를 감수해야만 구제금융에 참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는 독일 측의 주장과 더 이상 긴축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IMF의 주장이 서로 대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 측에서는 이대로 그리스의 목을 계속 조를 경우에는 부도가 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채권의 일부를 탕감시켜주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독일의 요구대로 그저 긴축만 열심히 했지만 그리스의 GDP는 지난 2009년 대비 4분의 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의 전 정권에서 임금 줄이고 재정 삭감해서 그리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적으로 투자자의 잘못으로 어떤 고위험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자도 함께 손실을 보는 것이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채권자들은 전혀 손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우물이 있습니다. 한 명당 하루에 500리터의 물을 뽑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레박 가지고. 두 명이면 당연히 1000리터의 물을 뽑을 수 있겠죠. 한계 효용 이론을 무시한다면 3명이면 1500리터의 물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반대로 달랑 한 명만으로 우물을 열심히 풀라고 압박을 해놓고서 하루에 1500리터의 물을 뽑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죠. 3명을 지원해서 1500리터의 물을 뽑게 하고 1000리터 정도 물을 갚도록 하던가 아니면 한 명만 지원할 것이라면 갚으라고 주장하는 물의 양도 적어도 500리터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으면 그만큼 재정 축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위축을 감안하고 갚을 수 있는 한계를 함께 줄여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IMF의 주장입니다. IMF는 사실은 돈을 갚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 빌려줍니다. 지금까지 떼맥힌 적이 거의 없죠. 망하는 것 뻔히 보이는데 그곳에 돈을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당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IMF 측에서는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게 되면서 그리스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략을 말씀드리죠.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그렉시트는 더 이상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독일과 IMF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악재라고 할지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뉴스라면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로그룹 정례 회의가 11일 열릴 예정인데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번 주에 전혀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례 회의의 흐름을 보고 다시 시장 진입의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박 기자님, 이번 상승장에서 많은 분들이 또 유동성 장세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인하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이렇게 실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이 유동성 장세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또 주시장에 굉장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평가하시는지요? 네,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입증을 해드리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4월 21일부터였습니다. 4월 20일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반은 올랐고 반은 내렸습니다. 딱 오늘을 제외한다면 4월 21일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주가는 딱 본전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지어 이게 금리가 다들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치닫던 독일 분트체까지도 금리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금리가 오르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4월 2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권왕 빌고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만기가 1년 만기 국채 매도가 일생일대 기회가 될 것이다.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쳐서 100배까지 쳐서 숏을 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미국하고 어떻게 스페인 금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40, 베이스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됐던 문제국이었던 스페인이 금리가 더 낮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결국은 그런 이 채권 왕이니까 아무래도 왕이니까 그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0.075%였던 거의 독일 10년 국채 금리가 그의 발언 이후로 딱 2주 동안 38베이스 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치죠. 지난 30일이었죠. 유로존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4월 유로존 소비자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동기 대비 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4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던 소비자 가격 지수가 하락세를 멈춘 겁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의 조합이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매우 당연한 흐름입니다. 전 세계가 다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리스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면 위험이 커진다면 미국 금리는 내려야 됩니다. 미국은 안전자산이죠. 그런데 미국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4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6만 2천 건을 기록해서 2000년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를 6월에서 9월 사이에서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제가 4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것은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 기자님, 그렇다면 이번 조정의 성격을 앞서 분석해 주신 이 그리스의 어떤 새로운 국면, 딱 요 한 가지로 국한해서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시장 자체는 매번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버무려지고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그리스 문제 우호적이지 않죠. 지금 금리 문제도 그렇다고 시장에 이게 호재성이다라고 보기엔 다소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중국이 어제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오르고 있지만요. 여전히 중국 시장의 변동폭도 커지고 있다는 측면들. 뭔가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수급까지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또 대거 팔고 있죠. 뭔가 좀 꼬여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이번 조정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숨 쉴 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해가지고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죠. 미국 주식펀드에서 지난달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금 유출이 생겼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의식이 있는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조금 과열될 조짐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금 유출이 매우 긍정적이다.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고 또 적절한 조정이 올 경우에 재진입하면서 소위 범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긍정적인 자금의 흐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더군요. 저도 그 판단한 걸 자료를 보고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조금 내렸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상승을 하면서도 조정을 보이고 또 조정을 보이다가도 상승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박문혜 해설께서는 당연히 저는 이번 주에는 전혀 매수할 생각이 없다. 다음 주에도 정례 해외 흐름을 보고 다시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왠지 이건 신규로 지금 자금을 갖고 있는 사이드의 어떤 전략인 것 같고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드 쪽에서는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가지고 계셔야죠. 제가 지금 지지선으로 보는 곳은 그 레버리지 ETF로 계산을 해서 11,530원 주변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고요. 그때까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그냥 물려서 내려오신 분들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투자자가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시는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점 저점 다 잡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조금 매수하시고 조금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조금 매도하시고 그렇게 전략을 천천히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이거 큰일 났네, 매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늘 고점 매수, 저점 매도만 반복할 뿐입니다. 항상 상승장에서는 아랫부분만 노리시고요. 하락장에서는 윗부분만 노리십시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고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고점 매도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둘 중에 한 군데만 노리시면 충분히 시장에서 이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